안녕하세요. 순천대 학생 여러분. 학업 고민, 진로 고민, 취업 고민, 인생 고민, 연애 고민까지 고민 많으시죠? 그 모든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릴, 격파시켜드릴 커리어 코치 정철성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도 한 방에 이렇게 격파하겠다고 했었는데요. 당연히 이건 욕심이겠죠. 그런 욕심들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차곡차곡 하나씩 문제를 오늘도 풀어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핵심 강점 탐색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강점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제가 이런 흥미와 적성을 찾게 되었답니다. 그 노하우들 여러분에게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로 이야기를 전해드릴 건데요. 자기 탐색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흥미 탐색에 대한 부분, 성격에 대한 부분, 가치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핵심 강점 탐색 방법에 이르기까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탐색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죠? 많은 철학자들이 던지는 질문인데요. 여러분이 떠오르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학교, 전공, 돈, 부모님, 어떤 지위, SNS에서 팔로우가 얼마나 되느냐, 좋아요 수가 얼마나 되느냐. 제가 항상 웃을 때는 멋쓰게 사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도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또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외모가 어떻느냐, 또 여러분 능력, 직업이 또 무엇이냐, 어느 국가에 있느냐, 라이프 스타일이나 취미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도전과 어떤 역경을 거쳤느냐,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사명은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정말 자기일까요? 이런 다양한 자기 자신이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난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대부분 바깥으로 드러난 자아를 이야기한 거죠. 이것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이 개념화된 자기라는 용어인데요. 사람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사느냐, 어느 부모 밑에 있느냐, 어느 학교를 다니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런 게 이제 개념화가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학생으로서, 또 내가 나중에 직장인으로서, 또 내가 부모로서, 어떤 사회 리더로서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 역할에 너무 빠져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빠져들어서 그 바깥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개념화된 자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자유롭게 자아를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NS상에서도 요즘 TV 연예인들은 부캐라고 하잖아요. 부캐로도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이 사용하는 채널에 따라서도 서로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표출이 다양해졌지만 사실 정체성의 기반은 대단히 취약해진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왜 다들 정신없이 이렇게 바쁘게만 사는 걸까요? 저도 여러분 강의하느라고 되게 치열하게 이제 준비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나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죠? 지금 시대를 뷰카 시대라고 합니다. 불확실성, 변동성, 모호성, 무엇이 이제 확실한 게 없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변동적이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대단히 모호합니다. 어떤 것을 옳다 그르다 규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런 혼란과 혼돈의 시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불안, 내가 취업이 될지 안 될지, 졸업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이 원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대체로 이런 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요. 이루지도 못할지도 모른다. 내가 취업되지도 못할지도 모른다. 내가 잘 살아갈지 모른다. 이런 강박 증세에 이제 끊임없이 매달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될까봐 술이나 담배나 게임이나 SNS나 스포츠나 연인이나 또 다른 것에 이제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의존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 욕심들, 돈이나
어떤 직장이나 직업이나 명예나 명품이나 인기나 이런 것에 이제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시하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그런 욕망의 갈증에 허덕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서 계신지, 인생의 출발지는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삶의 목적지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자신을 알아가야 할 이유라는 겁니다. 자기 탐색이라는 건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딱 한마디로 하면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능력과 어떤 강점,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분야에 내가 흥미와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생각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마주친 험난할 수도 있고 험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누가 결정할까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부모님도 아니고 교수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두 번째가 흥미 탐색입니다. 흥미와 적성이라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좀 복잡한 개념인데요. 일단 단어를 조금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흥이라는 것은 그냥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고 즐거움이 으르러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미자라는 게 붙으면 이제 대상이 생깁니다. 어떤 대상이나 사물이나 이성이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직업에 끌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흥미가 생기고요. 직업 흥미라는 것은 기업은 사실 일반적인 흥미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이나 직무에 대해서 이 사람이 관심과 열의가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어려운 것은 이 흥미하고 역량, 그러니까 보통 역량이라고 하면 강점이라고도 여러분이 표현할 수도 있긴 한데요. 이게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잘 모르겠나요? 제가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제가 음치, 몸치, 박치예요. 그러니까 흥미와 역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흥미가 있으면 통상적으로는 역량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흥미가 있으면 지속하기 때문에 당장엔 못하지만 앞으로는 잘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부분에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전적으로는 어떤 일에 알맞은 성질이나 소질,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 어떤 소질 같은 걸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직업 적성이라는 것은 기업 측면에서 어떤 개인의 이런 기질, 성격, 흥미, 재능, 강점, 가치관, 어떤 지적 능력, 업무 수행 능력, 인성이나 정신적 특성 등이 희망하는 직무, 지원한 직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별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업 적성별 적성 검사를 서로 다르게 이렇게 보기도 하죠. 흥미, 적성은 대체로 역량하고 조금 일치를 해요. 많이 일치를 하는데, 이게 이제 흥미하고 이제 일치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자기 탐색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직업 상담사라는 자격증이 있기 전에 저는 한 20여 년 훌쩍 전에 이 일을 시작해 왔는데요. 직업 상담을 하면서 제가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직업이나 어떤 기업을 들어가고 싶은지 고민들 많으시죠? 제가 쏙쏙쏙 딱 답을 막 정해주고 싶은데 그걸 못 전해주니까 너무 이제 제가 무능하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런 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도 꾸었었는데요. 여러분 만약 그런 흥미와 적성을 딱 찾아주는 그런 검사가 있다면 대박이 날까요? 정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카타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20, 30여 년 전에 만든 영화지만 SF 영화인데요. 지금 봐도 굉장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실패했던 영화이긴 하지만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찾아서 꼭 보시기 권합니다. 여기 주인공은요, 이 시대가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성인자, 열성인자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라면서 어떤 선천적 요인 때문에 질병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사단 다 차단할 수 있는 겁니다. 우성인자만을 뽑아내는 거죠. 좋겠죠. 그럼 잘생기고 예쁘고 머리도 똑똑하고 착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람들만 가득 있다면 정말 좋을까요? 그런 이제 상상을 해보는 영화입니다. 근데 주인공은요,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태어난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열등 인간이 됩니다. 열등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반성을 하고 둘째를 이제 유전자 조작, 완벽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똑똑하고 머리도 그리고 공부도 잘하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체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이제 둘째는 그런 태어나지만 첫째는 이제 꿈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공부도 못하고 시력도 안 좋고 체력도 안 좋지만 우주 조종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 꿈을 이룰 수 없어. 넌 열성인자야. 너는 청소부나 결국은 허드렛 일이나 남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겠지. 라고 이렇게 꿈을 꺾습니다. 하지만 이 첫째는 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둘째, 늘 자신에게 이기는 둘째에게 내기를 합니다. 야, 저기 저 손까지 누가 먼저 가는지 한번 내기를 해보자 라고 합니다. 한 번도 형에게 뭐 게임을 져본 적이 없는 동생은 뭐라고 합니까? 오케이, 한번 해보자 하고 합니다. 하자마자 뭐 압도적으로 이렇게 앞서 나가죠. 그런데 경기가 이제 중반으로 갈수록 형이 서서히 따라오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열성인지가 따라오지? 어느 순간 가까이 옵니다. 내가 막 힘을 내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비등비등 하더니 결국은 형이 먼저 도착합니다. 그래서 뭐 둘째는 엄청 화를 냅니다. 어떻게 열성인자인 형이 나를 이길 수 있느냐? 그 치팅, 속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따집니다. 그때 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넌 우성인자이기 때문에 저 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올 에너지를 남겨뒀을 거야. 하지만 나는 열성인자이기 때문에 너를 한번 이겨보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저 섬에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경기에 임했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었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영화 끝까지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찾아 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완벽한 이런 검사를 통해서 누구는 경찰이 되어야 된다, 누구는 우주조종사가 되어야 된다, 교사가 되어야 된다, 엔지니어가 되어야 된다, 건축가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사실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완벽한 것들을 꿈꾸면 안 되겠죠. 어렸을 때는 우리가 완벽한 이성을 꿈꾸지 않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아,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만 그랬나요? 어렸을 때는 그죠? 예쁘고 잘생기고 멋지고 돈 많고 키 크고 착하고 나만 사랑하는 이런 이성들을 찾아서 우리가 꿈꾸죠. 제 인생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상담자가요. 직업을 딱 하나만 찍어달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무료 상담도 이메일로 보내오면 다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많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블로그에도 이제 방문자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유료 상담도 있긴 한데요. 그 유료 상담을 꼭 받고 싶다라고 미국권에서 이렇게 엘리트 한 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거절하고 싶었어요. 많은 돈을 내면 더 많은 걸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국도 아니고 또 외국에서 온다라고 하니까 부담이 많이 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 소위 토익 만점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이 수재가 저에게 직업을 찍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젊은이들의 무릎팍도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도사, 무릎팍도사 뭐 하나 찍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실 수재조차도 성인조차도 그런 이제 딜레마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찾으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내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 그런 기업을 찾으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행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내가 행복한 곳에 없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불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인생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북유럽 어딘가에 저기에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에서도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가 있고 심지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찾지 못했다는 그 순간 내가 임하는 우리 대학, 우리 학과, 우리 직업에 내가 맡은 일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해야 되겠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상에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만들어 나갈 자신이 있으시겠죠. 그런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완벽한 국가, 지나치게 완벽한 대학, 지나치게 완벽한 직업, 지나치게 완벽한 직장, 지나치게 완벽한 사랑, 지나치게 완벽한 가정 이런 것들을 조금 사실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건 과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대단히 사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가요. 여러분 좋아하는 취미나 어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까? 덕업일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있으실까요? 제가 만났던 이지연 씨는요, 캘리그라피로 해서 요즘 손글씨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손글씨가 아날로그 느낌을 되게 많이 주니까요. 손글씨 하는 것들을 이렇게 올려서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2, 300만 원씩 이렇게 글씨로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려놨는데요. 보험 판매원들 대신해서 이제 이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요. 이런 편지를 써줬다라는 거예요. 500통을.
얼마를 받았을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쓰고 한 500만 원, 한 통 5천 원씩만 받아도 그죠?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썼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사들, 상담사들 이제 양성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대학교 3학년인 학생이 이렇게 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동기생이 22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손글씨를 쓰는데요. 전문 캘리그래피보다 글을 더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운 적도 없는데 너무 잘 쓰는 그런 재능이 있어서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 성적표를 부모님 사인 흉내내면서 자기가 할 정도로 이제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대학의 공모전에 가서 2등을 해서 이제 상금 15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취소가 되어서 아쉬웠지만 휴학생이어서 취소가 되었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캘리그라피를 이제 부업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이시연이라는 친구인데요. 제 따뜻한 독서리라는 것 이 캘리그래피도 이 친구가 이제 작성을 해줬던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숨어 있던 재능들을 찾아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청년 김민주 씨라는 분은요. 축구를 잘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정식 축구를 하다 보니까 한국 내에는 좀 개파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많고 굉장히 좀 보수적인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계속 축구 문제로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부터 해서 성인 축구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스스로 이제 골 결정력이 늦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능력이 낮다라고 해서 축구를 이제 가르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크게 이제 일궈낸 덕업일치 성공 사례입니다. 여러분 쿠엔틴 타란티노라는 영화 감독 아시나요? Pulp Fiction 이런 영화들을 만들어냈던 감독인데요. 어렸을 때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 경력도 커리어도 전공도 없으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할리우드 앞에 이제 비디오 가게, 지금은 없어졌지만 넷플릭스로 다 바뀌어버렸지만 비디오 가게 이제 점원으로 일하면서요. 관객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딱 그게 맞는 영화들을 다 추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영화 추천을 잘하다 보니까 영화계 쪽을 발을 딛게 되면서 아주 성공한 영화 감독이 되었죠. 네이버에도 웹툰 여러분 많이 보시나요? 네이버에도 웹툰의 매출이 굉장히 이제 높은데요. 그 중에 이제 큰 역할을 한 부분이 김중구 대표라는 겁니다. 이 김중구 대표가요. 대학에 있을 때까지 하면서 8천여 권 이상이 넘는 만화책을 수집하는 만화 덕후였다는 겁니다. 이 만화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웹툰으로 이제 만들어내서 크게 이제 성공을 거두게 되었죠. 여러분 음악 좋아하시나요? 지금은 LP판이 다 없어졌지만요. 물론 이제 있죠. 그 귀한 LP판을 모아가지고 을지로의 하플로 만들어 나가서 덕업일치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다 보면 뭐 이 음식은 뭐 어때 막 너무 음식 투정하고 까탈스러운 사람 보면 조금 에이 밉상이야 이런 생각도 있지만요. 근데 그 맛이 입맛이 까탈스러운 것도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미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까탈스러운 입맛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나 같은 사람들에게 더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마켓컬리의 김슬아 대표는요. 무려 이제 매출액이 1조 원대 넘는 이제 기업가가 되어버렸죠.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어떤 특성이나 흥미나 취미생활을 통해서 직업과 일치시키는 덕업일치도 굉장히 좋은 직업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 흥미 검사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직업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나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심리 검사 중에 하나가 홀랜드 직업 흥미 검사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능력, 경제 상황, 성격, 흥미가 이게 이제 직업을 찾는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어떤 내가 원하는 직업 중에서 그 직업에서 같은 공통된 흥미 패턴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워크.co.kr에 가면 청소년 대상이 있고 여러분은 대학생은 다 성인이기 때문에요. 성인 대상 검사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직업 적성 검사, 우리가 이제 홀랜드 직업 흥미 검사를 직업 선호도 검사라는 것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직업 선호도 검사 S형은 숏이라고 해서 짧게 보는 거고요. L이 롱형입니다. 가능하면 여러분이 L형을 이렇게 90분, 짧으면 60분 정도 걸리는데요. 요걸 한번 꼭 보시길 권하고 다른 검사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검사에 대한 부분은 홀랜드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어내서 홀랜드 이제 직업 적성 감색 검사라고 하는데요. 홀랜드는 이제 젊었을 때 사람들마다 이제 능력이 발달되는 게 서로 이제 다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개인이 끊임없이 환경과 접하면서 이제 생기는 그 6가지 이제 유형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걸 리아색이라고 해서 현실형 R부터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같은 이제 비슷한 유형이라 하더라도 서로 이제 다르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현실형과 탐구형들은 대체로 사물 중심에 관심이 있고요. 이 진취형과 사회형은 사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관련한 직업들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내에서 검사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워크넷에 직업 선호도 검사를 가능하면 보시고 또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좋긴 합니다. 자, 관습형과 예술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관습형은 아주 구체적인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고 규범적인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고요. 예술형은 규범이나 규칙보다는 독창성이나 자율성을 이제 중요시 여기는 유형이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리아색이라고 제가 이니셜을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R 유형, 현실형은요, 탐구형하고 비슷하고 또 관습형, 바로 옆에 있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대척점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 현실형이 사회형하고는 보통 다른데요. 이런 흥미를 여러분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걸 한번 볼 수도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현실형이다. 그럼 현실형은요, 굉장히 분명하고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이고 규칙적이고 뭐 어떤 사교적인 것보다는 어떤 몸으로 활동하는 것들을 선호하고요. 기계나 도구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다루는 유형이고 그러한 관련한 직업들을 선호합니다. 어떤 타인과 지나치게 이제 감정적으로 교류하는 직업들은 조금 비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몸으로 움직이는 것 활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외향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외향형일 수도 있고 외향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직업적인 특성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현실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실형과 이제 대척점에 있는 유형이 이 반대편의 유형이 사회형입니다. 사회형은 대체로 이제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직업을 선호하고요. 그런 일이나 그런 활동을 했을 때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계나 도구보다는 어떤 감정적인 거나 대인관계적인 능력에서 뛰어난 편이고요. 대체로 이해심도 많고 사교적인 유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도 상담이나 어떤 교육이나 봉사나 어떤 관계를 하는 직업 쪽에 굉장히 많은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대체적으로는 반대 유형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간혹 이 두 가지 흥미 유형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이제 갈등이 이제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이 이제 갈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하느냐, 잘하는 것을 해야 하느냐 고민하잖아요. 대체로는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잘하는 것을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좋아하는 것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사형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탐구형입니다. 어떤 관찰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학술적인 부분이나 어려운 것들을 푸는 것들을 지적이거나 분석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직업을 선호하는 유형을 탐구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려운 걸 푸는 걸 좋아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반대 유형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맨날 며칠 몇 개월 동안 어떤 특정한 문제를 풀어서 막 기쁨을 느끼는 그것을 잘 모르는 거죠. 자, 진취형은 어떠냐면요. 이 대척점에 있는 진취형은 어떤 조직의 목적이나 반대로 I 유형은 어떤 사람들 앞에 리딩하거나 리더가 되려고 안 하거든요. 나서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취형은 나서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모임이나 앞서서 하려고 하고요. 대체로 뭐 영업이나 설득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대체로 뛰어나죠. 말이나 화술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고요. 틀에 박힌 것들을 아주 이제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진취형이 신입사원에 들어가면 만족할 가능성이 조금 낮습니다. 그냥 내가 그런 능력이나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벌컥벌컥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취형은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뭐 어떤 조직이 굉장히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에 들어갔다라면 조금 힘을 기를 때까지는 여러분 참으시면서 힘을 키워나가시는 이런 전략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진취형을 봤다라면요. 이번에는 예술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술적으로 남다르고 창의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남다르게 창의적으로 하는 것들을 선호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규범과 규칙에 딱 얽매여 있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아이디어가 넘치는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예술형들은 옷 입고 다니는 거나 스타일들이 모두 서로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저분은 예술형이구나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 강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 관습형은요. 남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술형도 울긋불긋 원색 이런 걸 입고 다닌다면 좀 관습형은 좀
잘 드러나지 않는 감정색이나 표시가 잘 사람들 앞에서 막 앞서서 있는 것보다는 어떤 규칙과 규범과 정해진 테두리 범위 안에서 하는 것들을 되게 선호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고요. 어떤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일들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특정이 좋은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요. 당연히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서로 다 다르고요.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다양성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친구끼리 이런 피자 가게를 열더라도 서로 다 역할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역할들을 또 분장을 잘해야지 조직이 잘 돌아가겠죠. 이런 형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 흥미 검사를 통해서 흥미도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타파해 나가는 것들이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성격 탐색입니다. MBTI가 뭐 전국적으로 광풍이었죠. 여러분들도 뭐 자기 유형을 웬만하면 아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유료 검사인데 무료 검사가 있으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었죠.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은 여러분 무료 검사를 보시면 좋고요. 정식으로는 MBTI 연구소에서 하는 정식 검사를 보시는 것이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MBTI 강사여서요. 제가 또 방송에도 나오기도 하고 채널에 올려놓은 것도 많으니까 보시면 좋습니다. MBTI는 원래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만들어낸 심리 유형 이론을 바탕으로 미국의 마이어스 브리그스라는 모녀가 40여 년간에 걸쳐서 만든 검사고요. 전 세계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아마 국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에는 8가지 이런 선호 경향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오른팔, 왼팔 이렇게 해서 네 쌍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6가지 성격 유형이 대체로 나옵니다.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것은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바라보시면 좋고요. 저는 외향, 내향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향과 내향 어떤 성격이 좋은 성격이 있을까요? 외향이 좋을까요? 내향이 좋을까요? 사실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게 좋고 나쁨은 없겠죠. 자, 외향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바깥으로 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주에 뭐 했는지, 뭐든지 다 알려주고 싶어 하는 이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쉽게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지죠. 그래서 에너지를 쏟으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향은 에너지를 바깥으로 분출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난 주말에 내가 뭐 했는지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세계가 내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내 에너지가 축적이 되었을 때, 그리고 나와의 관계가 축적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인생, 내 생각, 내 삶, 내 이야기들 이제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조용한 편이고요. 사색하거나 혼자 있는 것들을 선호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향 중에서도 아주 지나치게 외향,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도 하잖아요. 이게 외국에서는 헌터 스쿨이라고 해서 사냥하는 학교. 사냥하는 사람들이 조금 옛날의 성향상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지만 보통 때는 되게 이제 산만한 이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부 이제 천재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종원이라는 학생도 보통 때는 대단히 산만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 집중력만큼은 엄청나게 이제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과흥분성,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조증 그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있는 것들도 어떻게 이제 에너지를 잘 다루느냐. 그러니까 외향은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곳에 에너지를 쏟아야겠죠. 그러니까 대단히 활동지향적, 자기 에너지를 할 수 있고 몸으로 움직이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을 해야지만이 만족도도 높고 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무쌍하게 하고요. 대단히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들 이런 것들 자신의 힘을 극대화하는 이런 직업들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서는 어떤 기획을 하거나 또는 홍보 쪽 특히 영업 마케팅 판매하거나 설득하거나 이런 일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외향형은 이런 활동하는 조직 내부도 조직 외부에서도 몸을 움직이는 관계를 하는 이런 직업들을 많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현무 씨 같은 경우에 요즘 조금 얌전하게 나오지만 전에는 이게 엄청 어머스럽게 했거든요. 그래서 MC 할 때는 위에 이제 사수들한테 많이 혼났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혼나다가 결국은 또 프리로 독립하면서 자유롭게 해서 프리에서 성공을 완전히 하게 되었죠. 외향형의 길을 마음껏 이제 분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외향들은 그런 에너지를 분출하는 직업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외향형과 내향형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웹스터 사전인데요. 내향형이 조금 더 부정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게 웹스터 사전이기 때문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외향형이 7, 80%입니다. 반대로 동양인들은 내향형이 7, 8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나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내향형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향형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지금 외향적인 것들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내향형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간혹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 여준영 대표 인터뷰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그냥 인터뷰하는 내용만 봐도 굉장히 내향형이구나라는 게 느껴지시는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내향형이기 때문에 심지어 대인기피증이 있을 정도로 있지만 자기가 사색하고 숙고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을 일구는 큰 힘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이제 감동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내향형들은 좀 조용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작업 환경이나 직업이나 그리고 독립적으로 처리해서 아이디어들을 집중해서 해낼 수 있는 어떤 만남이나 소통이나 미묘한 감정보다는 내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더 잘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죠. 조직 내부에서는 그래서 연구개발이나 IT 정보기술이나 제조 생산 이런 쪽에 많이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향형을 고치기 위해서 킴브이라는 CNN의 책임 프로듀스는요, 봉사활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활동이나 대외 봉사활동이나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나, 그러니까 감정을 이제 쉽게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큰 방송에서까지 이제 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조금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향형들은. 그래서 외향형이라고 하면 어떻게 더 외향적인 성격을 조금 더 장점을 끌어내고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무엇일까 고민해 보시고요. 내향형도 마찬가지겠죠. 내향형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내고 또 내향에서 조금 보완해야 될 스킬적인 요인들은 무엇일까 있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외향형이 뭐 내향형이 좋다고 가고 내향이 좋다고 외향형 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의 외향적 특성, 여러분 또 내향이라고 하면 내향적 특성, 그래서 내가 살려야 될 부분, 내가 보완해야 될 부분, 그게 어울릴 만한 어떤 직업, 어떤 소통 방법, 대인관계의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탐색하는 것들, 이게 이제 자기 탐색 과정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16가지 성격 유형이 나오니까요. 요건 여러분이 세세하게 하나씩 또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또 있으니까요.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런 영상들은 유튜브로도 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가지 성격 유형은 제가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개별적으로 유형이 궁금하시다 하는데, 그러면 잡티치 ORG 제가 이제, 협회 카페에 올려놓은 건데요. 그게 여러분 성함하고 강의 들었다라고 하고, 등록을 해달라고 하면 제가 다 처리해 드릴 겁니다. 유튜브로는 검색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그런 거 부끄럽다 이러면 이메일 기록해 놓으셨다가 이메일로 여러분 유형을 알려주시면 제가 또 개별 파일 정보 10장 이상 이렇게 리포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치관 탐색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졸업을 해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뭐, 그 사람의 어떤 명함이나,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외모나,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어떤 그 사람의 지위나, 살아왔던 생활들을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야, 이거 인간이 이거 완전 개차반이네.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대학교 때 좀 굉장히 좋게 봤던 선배였었는데요. 이런 똥덩어리가 다 됐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돈, 뭐, 이성, 어떤 뭐 권력,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만 너무 현혹되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요구할 때 이 값어치 없는 인간, 값어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사람마다 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을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치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우선순위를 세워두면 내가 마음의 평화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바퀴벌레를 드신다라면 10만 원 드리겠다라고 내밀면 여러분이 싸대기를 때리시겠죠. 만약 1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안 먹어요. 이렇게 고개를 안 드시겠지만, 만약 제가 진짜 찾아가서 1000만 원을 드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 좀 많으시겠죠. 1억이라고 하면 벌컥
드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게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오징어 게임에서도 456억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막 달라지는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있겠죠. 요건 조금 이따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건축에서 이렇게 기둥 같은 게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이게 다 기둥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철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모양이 이제 H자를 닮아서 H빔 또는 이렇게 I빔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자, 이 H빔이 한 100m 길이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폭은 한 5cm 정도.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건너가야 한다. 땅에서 이렇게 건너간다라고 하면 기꺼이 건너가시겠죠. 근데 이 H빔을 지상으로 이렇게 쫙 올리는 겁니다. 500m 상공에 이렇게 다 쌍둥이 빌딩에 걸쳐놓은 겁니다. 아무리 포스코 강철이라도 이렇게 살짝 이겠죠, 그죠? 여러분이 건너가야 된다. 근데 안전장치가 없다. 만약에 아까 말한 1억, 비가 온다. 성공불 베이스로 준다. 보험도 안 된다. 그러면 1억이면 건너가시겠습니까? 1억도 건너가시겠다고요? 아마 그런 분들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10억이라면 어떨까요? 조금 더 많아졌을까요? 조금 더 많아졌지만 그렇게 많이 늘진 않을 겁니다. 100억도 저도 건너가지 않겠다라는 분들이 더 많을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여러분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붙들고 만약에 건너오지 않는다라면 밀어버리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대중 강연할 때 물어보면요, 학생들이 네, 건너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당연히 옆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건너가겠다고 말하는 거겠죠. 물론 진심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한 학생이 그러는 겁니다. 남학생이 엄마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저는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빵 터졌거든요. 그래서 왜 건너가지 않겠습니까? 했더니요. 우리 어머니는 오래 사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강의하다가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빵, 한 200여 명이 듣다가 모두 다 막 빵빵빵빵 터졌었는데요. 그 엄마가 엄청 서운하셨겠죠. 아마 세상의 거의 모든 어머니는 건너오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그죠? 이게 뭡니까? 가치관을 세우기 위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지 가치를 한번 지금 나열해 놓은 건데요. 첫 번째가 목숨이죠. 내 목숨을 주고도 바꾸지 않을 가치가 첫 번째 가치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가치관의 샘플들인데요. 그리고 나서 억만금을 준다라고 해도 바꾸지 않을 가치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가치관을 세워야겠죠. 이건 하이럼 스미스가 한 이야기가요, 제가 이제 좀 개작을 해본 거예요. 제 나름대로 바꿔본 겁니다. 그래서 제 가치관은 어렸을 때는 사실 돈이 제우선이었습니다. 돈만 더 준다라고 하면 어디든 간에 이직도 하게 되었었고요. 사실은 첫 번째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족, 돈도 없는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말만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가족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잘 못했던 거죠. 틱틱거린다라고 하잖아요. 좀 짜증도 내기도 하고,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결혼해서 배우자나 아이한테도 반성합니다. 그렇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바꾸게 된 거죠. 내가 바로 서야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30대 중반에 딱 세우고 나니까요, 내가 이제 중심이 바로 서니까 실제로 이제 가족들한테도 훨씬 더 잘하게 되고 부모님한테도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세워보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이제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내 가치관을 한 10가지 정도 여러분이 한번 세워보시면요, 굉장히 유용하실 겁니다. 다섯 번째, 핵심 강점 탐색인데요. 더불어서 약점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강점이 있으신가요? 제가 눈을 씻고 봐도 강점이 없다라고 젊었을 때는 생각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30대에 이제 강점을 탐색하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잘하는 것을 무조건 나열해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열? 100가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도, 가벼운 것도 무조건 나열해 보는 거예요. 100가지를 나열해 보고요. 그걸 조금 이렇게 분류를 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비전이나 동기적인 측면이나 어떤 인성이나 태도적인 측면, 어떤 내가 성격이나 타고난 기질적 측면이나 어떤 기술이나 기능적인 측면, 언어적인 측면, 직무 전문성에 대한 측면, 어떤 경험이나 활동적인 측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는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나열을 하고요. 이걸 가지고 취합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을 해서 이제 기업에 보내면 기업은 싫어합니다. 너무 무작위로 나열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이걸 이제 구분해야겠죠. 내가 가진 직무적인 자질, 뭐 IT 능력이나 디지털 세대인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 거 보겠죠. 어학 능력이나 대인관계나 뭐 이런 부분들 구분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핵심 강점을 보통 3가지를 하는 게 좋고, 그 첫 번째 가장 강점은 하나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러니까 지원하는 분야나 직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저는 이제 만약에 상담이나 어떤 다른 분야에 할 때 코칭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고민 상담을 의뢰하면 그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이제 문제가 제 머릿속에 싹 들어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코칭 능력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라면 이걸 어필한다라면 기업이 굉장히 설득력을 이야 저 사람 대단하겠는데 우리 상담 잘하겠군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질문법입니다. 어떤 영화인지 아시겠어요?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라는 영화에 보면요, 이 주인공 잭 블랙하고 토니 라빈스라는 실제로 동기부여 강연가입니다. 엄청나게 연간 몇백억을 벌어들이는 사업가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영화 속에서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거든요. 근데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 똥덩어리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인공 잭 블랙 속에.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아름다움이라는 미의 기준이 여자가 쭉쭉빵빵하고 예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의 관점을 바꾸게 됩니다. 아름다움의 관점을 바꾸게 되고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의 수준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준 높은 질문이 수준 높은 인생을 만든다. 이렇게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영화는 아니고요, 책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요, 무조건 그렇게 이쁜 여자만 탐색하다가 나중에 마음에 이제 눈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너무나 자랑하고 싶어서 기네스 펠트로를 데려갔는데 친구들이 기절초풍하거든요. 어디서 이런 코끼리를 데려왔느냐고. 그림자 여러분 보이잖아요. 그림자처럼 이렇게 뚱뚱한 여자인데 자기 눈에는 너무 예뻐 보이는 겁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질문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동화, 영화, 뮤지컬 많이 보셨죠? 여기에 보면 장발장이라는 그죠? 빵 한 조각을 훔쳐 먹었다라는 이 제목으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나온 장발장이 나오죠. 자배로 경감은 끊임없이 이제 잡으러 나아가는데요. 그때 다시 이제 잡히잖아요. 다시 감옥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신부님이 그죠? 구해주잖아요. 장발장 형제에게 준 선물이다라고 은총대까지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질문을 던지죠. 세상이 나를 버리고 그렇게 나를 혹독하게 했기 때문에 정당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속에서 이제 올바른 삶을 찾아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는 내가 어렸을 때 제가 가졌던 생각이에요. 대단히 열등하고 머리도 나쁘고요. 하는 일도 정말 형편없고 못생겼다. 그리고 체력, 의지력 나약하고요. 영원히 내 인생은 불행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진짜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고요. 요즘 말로 이생만이라고 하는데 이런 단어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진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잘못된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도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를 들여다보는 질문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요. 그 질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중에 이렇게 하면 뭐 나 자신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 이런 것들도 제가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멘토나 또 뛰어난 작가나 강사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내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요. 나 자신이 그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세 번째가 약점인데요. 사람마다 다 타고난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잠깐 멈춰보시고 약점을 쫙 기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점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쫙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이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면 산만하다 이러면 우리가 덜렁댄다 이러면 다 약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이게 말장난이 안 되려면 산만한 게 멀티플하고 뭐 관심 분야가 폭넓다라면 이 마음 안에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야겠죠. 덜렁댄다.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덜렁댈 정도로 굉장히 신속하게 뭐 성실한 자세로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필요한 에너지원이 있어야지 긍정적으로 빠른 행동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차갑다. 이러면 이게 분석적이고 한다라면 어떤 논리적이고 학습적인 태도들이 필요하겠죠. 눈물이 많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어떤 관심과 배려와 인간에 대한 동정심 이런 게 필요하겠죠. 이게 필요한 에너지원이에요. 누구나 다 열등감이 있어요. 근데 열등감이 그냥 열등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박함, 나를 성장시키는 촉진제로 만들면 에너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약점을 쫙 나열해보고 그걸 어떻게 변환할 것인가. 그러면 이 나중에 성격의 장단점에서도 자기소개서에서 기하게 쓸 수 있겠죠. 실제로 또 약점이 또 강점으로도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뷰도 되게 좋은데요.
저는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을 할 때도 요 과제물을 줍니다. 스마트폰으로, 카톡으로, 문자로 내가 가진 강점은 무엇인가 물어보도록 하고요. 예, 그 속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또 찾고요. 이제 대면 인터뷰도 하겠죠. 그래서 가족, 친지, 부모님뿐만 아니라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선배, 그리고 아르바이트 동료들에게도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하고 질문지를 조금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나를 찾는 그런 질문지를 통해서 자기 탐색 과정을 거쳐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질문지를 조금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강점 특성을 바탕으로 나에게 어울릴 만한 직업, 추천도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공통된 나의 이야기들이 뭐가 있는지 유추해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검사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강점이라는 것은 하나를 일관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들은 에버리지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들쑥날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능이라고 하는데요. 재능이라는 게 아주 무의식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재능은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럴 때 이게 이제 그게 강점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어떤 책으로 배운다거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이나 도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술과 도구, 이 삼박자가 이제 맞아 떨어져야겠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강점을 탐색해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강점들 많이 찾아내셨습니까? 많이 고민하셔야겠죠. 그냥 덜컥 이렇게 들었다라고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색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여러분 도약해 나가시길 응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다음 강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